게스탈트 심리 치료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현상학적 이론, 장이론적 이론, 그다음에 대화적 이론, 실험적 접근. 네. 요 네 가지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이라면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쉬운 거예요.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 현상을 내가 알아차리고 접촉하는 거, 그 현상학적 접근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본다? 또 옆에 이웃이 어떤 일로 뭔가 불행을 겪고 있다? 누군가 뭔가 잘 됐다? 지금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 모든 걸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 만나는 것. 이걸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할 때 현상학적 접근은 지금 내담자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든 내 앞에 관찰되는 모든 것들, 지각된 모든 것들이 내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현상학적 접근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현상학적 접근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선입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담자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왜냐하면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어떠한 뭔가 감정을 느끼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눈 움직임이 있는지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것. 그게 이제 현상학적 접근이다.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만나지 않고 계속 뭐냐면 과거의 기억을 계속 재현시키면서 그 기억에 구속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뭘 묻히느냐면 선입관을 묻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현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현상을 못 보니까 시대에 뒤처지게 되거나 자기만의 경계에 갇히거나 계속 과거에 구속된 삶을 사는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아간다.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몸의 신체 상태는 어떤지를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상태를 표출하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또 지각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다. 눈앞에 주어져 있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언어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난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비언어적 표현들, 예를 들어서 표정이라든지 어떤 신체의 움직임, 제스처 이런 것들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도 결국은 뭐냐면 이 신체적 반응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은 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핸드폰을 본다, 시계를 본다, 계속 하품을 한다 이러면 지금 현상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이걸 권태롭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지금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거, 선입관, 고정관념, 그 다음에 꼬리표, 이걸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필터에 상대를, 내담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내담자를 못 만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현상학적 접근을 하려면 그 작은 것들을 이제 계속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걸 계속 하게 되면 현상학적 접근을 계속 많이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 저 사람 참 촉이 좋다. 저 사람 정말 민감성이 뛰어나더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장이론적 접근이라면 이 또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장이라는 건 골프를 치러 가면 우리 필드에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펼쳐진 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장애 이론적 접근은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나는 없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없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세상 속에 존재한다. 모든 물리적 현상들은 서로 연결된 에너지들의 관계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만 장애이론적 접근으로 보면 나는 내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 또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국가로 연결되어 있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건 나의 이 존재를 증명하는 하나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에 의해서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증명이 된다. 여기서 관계는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고 환경적, 자연적인 부분들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장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공의 변화와 관찰자의 상태, 시각에 따라 가변적으로 보인다. 요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독립된 개체가 있습니다. 이 개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특성, 정체성은 어떠한 관계 속에 이 사람이 그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의 현재의 개체를 만들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지금 어떠한 장애론적 접근으로 보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 어디에가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어머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를 만들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지금 가족과의 어떤 관계, 또는 어떤 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어떤 공간, 뭐 어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머님은 지금 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현재의 나다. 그러면 만약에 그 관계를 확장한다거나 바꾸게 된다면 나의 존재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론적 접근으로 보면 우리는 가변적 존재다. 뭐만 바꾸면, 관계만 바꾸면.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점점 확장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관계가 뭐 사람들 관계일 수도 있고 일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공부와 관련된 걸로 해서 관계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도 관계를 좀 더 확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존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저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하는 게 그게 절대적인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보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인 어떤 차원의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사회라는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현상이 만약에 바뀌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뀌겠죠. 만약에 지금 보이는 이 현상들을 뒤집을 만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 장애론적 접근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하고 있는 이 판단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바뀌어 버리냐면 현상이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현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현상학적 접근에서 이 환경이 바뀐 거고 장애론적 접근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그때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게 보였는데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 환경이 더 중요한 모든 기준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세상이 없는 우리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게스탈트 심리학을 철학적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철학이 묻어 있어요. 이 안에. 자, 세상이 없는 우리는 뭘까요? 존재할 수 있나요? 세상이 있으니까 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나요? 아니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존재해요. 그치.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고 내가 없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나에게는 없어지는 거죠. 뭐 의미가 없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세상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결국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없는 나도 없지만 내라는 존재가 없는 이 세상은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진다. 내가 없어짐으로 해서 모든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또 내가 죽어도 세상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착각일 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론으로 본다면. 네. 그렇잖아요. 지금 장애론적 접근으로 보면 이 하나의 심리 치료에 대한 어떤 이론을 깔고 있는 거지만 이게 우리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네. 세상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세상이라는 거는 나 이외의 모든 게 다 세상이거든요. 지금 내가 타고 온 차도 고마운 거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도 고마운 거고 누군가 나와 연결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소중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어떤 자연도 너무나 고마운 거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 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면 참 서글프죠. 우리는 어디에 존재해야냐면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과 뭐 하고 있다 연결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볼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희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건 그것과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거고 네. 그 이유는 그건 희노애락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내 육신과 내 정신조차도 모든 게 무로 돌아가 버리는 상태니까 이 세상과 이제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뭐 이거. 죽고 나서는 그건 뭔 소리? 뭐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이 게스탈트 심리학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지금 얘기. 장은 통일된 전체로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와,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뭐냐면 바로 우리 뇌죠. 우리 뇌세포가 1000억 개나 되고 이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수많은 다른 뇌 신경세포와 전부 다 뭐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으니까 하나의 뇌세포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화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그 모든 것의 그 세포에서 부분적으로 받았던 자극, 이것이 모든 것에 또 영향을 주니까 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게 우리 뇌의 작동 원리예요. 그럼 그래서 살아가는 이 우주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태양과 뭐 달과 지구, 이 우주도 전부 다 껍데기로 보면 서로 다 분리되어 있고 다 구분되어 있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저건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규칙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햇살을 받아서 우리는 그 햇살의 영향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체온을 올리기도 하고 우리 삶을 영위하잖아요. 네. 또 해가 지면 또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또 충전을 하고 그 주기에 맞춰 간다면 우리는 태양과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태양과 서로 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르침은 정말 큰 거예요. 이걸 딱 깨달아 버리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국가라는 어떤 그 테두리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테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테두리, 내가 살고 있는 저 좁혀지는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내담자가 보이는 어떤 이런 문제는 네. 그 시작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현상은 살아있는 과거라 그래요. 살아있는 과거. 그렇지. 과거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것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거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살아있는 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살아있는 과거를 우리 뇌로 가져와서 본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뇌에 과거의 그 경험이 강렬한 정서를 묻혀 놓은 거예요. 그럼 정서가 강렬하게 묻어 있다는 것은 그 회로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용 신경 회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구속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 뇌는 그 과거의 기억에 강렬한 정서를 묻혀가지고 살아있는 과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 여기의 환경과 연결을 더 강화시키지 못하고 과거의 그 굴레에 갇혀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상관성 또는 상보성, 비국소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관성은 뭐냐면 A와 B가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것 같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A가 변하면 B도 변한다. 우리 인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오른손을 움직이려면 오른손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왼손이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오른손, 왼손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 서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와 이 팔은 다르잖아요. 구분하잖아요. 구분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달리기를 할 때 좀 더 빠르게 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손을 빠르게 흔들면 됩니다. 왜? 손 한번 흔들 때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다리가 움직이거든요. 우리 인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상관성으로. 그래서 이걸 빨리 흔들게 되면 발이 이 흔드는 속도만큼 빨라집니다. 이 상관성에 의해서 우리 인체는 뭘 하고 있냐면 협업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 있다. 관계 있는데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협업이라고 합니다. 이 협업하는 이 몸의 이 기전을 상보성이라고 해요. 상보성은 상관이 있는 것끼리 A가 B를 돕고 B가 A를 돕는다.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상관성일 수도 있지만 상보성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줘요. 그럼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가 하면 아니죠. 성장해가면서 수많은 기쁨을 주고 또 수많은 애를 태우고 또 수많은 어떤 뭔가 감정을 긍정적인 걸 느끼게 해주고 그걸로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서로 상보성이고 서로 협업되고 있는 관계죠. 비국소성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국소성은 여기에 하나의 어떤 변화가 왔으면 이 변화가 요걸로서 그치지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비 효과가 바로 비국소성이에요. 태평양에 네.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라는 그 이론이 바로 비국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탁 던져보면 이 비국소성이 나와요. 돌멩이가 던지면 거기에만 물결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물결이 점점 번지면서 저 건너서 빨래하고 있는 누나 손등을 그 물결이 간지럽혀 주잖아요. 이게 비국소성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모든 것에 뭐 돼 있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장이론적 접근입니다. 더 공부를 이제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그게 그거구나 깨달음이 오면 세상을 보는 거와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달라져요. 결국은 장이론적 접근으로 보면 관찰자가 이것을 어떻게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변적이라면 가변적이다. 남자를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뭔가를 전수해 줘야 되고 이런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전이라고 그러죠. 전이적 관계가 아니고 대화적 파트너다. 대화적 파트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대화적 접근이에요. 내담자를 뭘로 대하냐면 상담자와 동일한 대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정상이고 내담자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잘못된 이 선입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건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하고 동등한 인격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만 진솔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대화라는 거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서로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너 이거야 저거야 이래 해 저래 해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죠.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지금 여기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대화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지금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오늘은 몸 상태가 좀 어떤가요? 오늘은 무엇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뭘 제가 물어봤나요?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지금 여기를 온전히 알아차리고 만날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대화적 접근이라고 해요. 연결성은 지향하되 분리는 가능한 관계. 연결성은 지향한다는 건 뭐냐면 내담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내담자와의 연결은 더 강화시켜 간다. 그러나 내가 그 연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내담자를 어느 순간에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지만 빠져나와서 분리된 상태에서 이 내담자를 또 이끌어줘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연결성은 지향하되 분리는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포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냐면 이 내담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내담자가 느끼는 그걸 온전히 함께 같이 느끼는 걸 우리가 포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전이라는 길이 나버리거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상담사도 심리적인 장애를 겪게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담자와 함께 느끼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같은 공감을 한 후에 내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온전히 독립된 나, 온전한 나로서 이제 또 내담자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내담자와의 라프는 더 강하게 형성되겠죠. 내담자는 이 상담사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를 온전히 안 내주려고 하거든요. 왜 우리는 맞추기를 계속 해주느냐면 이 내담자가 이 상담사가 나의 일부다. 내 자신에 포함되도록 느끼게 만들 정도의 안에 함께 융합돼 가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일반 상담사들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계속 뭐 하냐면은 이 내담자를 계속 분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하냐면 설문지 내고 또 검사지 내고 그 검사지의 어떤 결과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수긍을 하게끔 다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주입식 어떤 거니까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부할 리가 없지.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믿음이라는 걸 또 만들죠. 그럼 그 실마리를 가지고 또 상담사는 활용해서 이 사람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게설트 심리 치료는 뭐냐면 완전 내담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그 깊이가 다르죠. 심분열이라는 거, 조현병, 이런 내담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야기하다가 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엉뚱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엉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질문을 팍 해요. 이거 하다가 질문한 걸 또 잊어버려요. 말 그대로 분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할 때 사실은 효과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데서 이제 일반 심리 어떤 치료 기법을 가지고 뭐 그 사람들에게 설문지나 이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또 일반 어떤 이론적인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요. 내담자가 하는 그 이야기에 내가 뭐냐면 포함돼 줘야 돼요. 내담자가 이 사람이 나의 일부분으로 들어왔구나라고 해서 포함되게 해가지고 또 내가 실제로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면 최소한의 실마리를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다른 선택지를 할 수 있는 걸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는데 상당히 힘들죠. 힘들어도 그렇게 들어가면 본인은 힘들어서 왔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죠.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잖아요. 의외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다가 상담을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특정 어떤 이론이나 특정 어떤 기법 거기에는 막 엄청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내담자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맹신을 내놓도 추종자를 만들 수 있는까지도 가는데 이게 그 내담자들에게 크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자기의 정신세계, 자기의 어떤 틀 안에 그 사람을 자꾸 끄집어 넣으려고 하고 거기 안 들어오면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틀린 거야 라고 계속 공격까지 해버리는 거.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아까 이제 포함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포함은 뭐였습니까? 내가 내담자 안에 포함되는 거. 그러려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껴야 된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융합이죠. 그러면 현저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 온전한 나로서 이제 내담자를 만나는 거죠. 온전한 나라는 것은 역할자가 아닙니다. 역할자는 뭐냐면 완전히 분리된 내가 상담을 하는데 그냥 역할자로서 남는다면 뭐가 돼 있죠? 완전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융합, 연합을 지향하되 분리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다면 이건 그냥 그래요 라고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나로서 아까 융합된 포함된 그 내담자의 그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전이라고 합니다. 대화는 참 만남이며 모든 치유는 결국은 뭐냐면 참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어떤 힘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치유가 된다. 그 참 만남의 도구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자,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느껴주고 공감해주는 거 포함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포함됐으니까 나는 이 친구가 나의 일부분으로 들어왔다는 걸 이제 수용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시 빠져나가서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히 나에게 그래 이미 나는 뭐가 돼 있나요? 나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내 안에 부분으로 들어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현전해서 밖에 나가서 나에게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할 때 나는 그걸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이 힘든 문제를 좀 더 가볍게 하거나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모든 치유는 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참 만남은 대화가 참 만남이다. 그것은 외로워서 그래요. 자기 일상을 그 공간 안에서 그 친구는 그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자신의 존재를 안정적으로 뭔가 유지할 수 있는 게 지금 부족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는 동안에
새로운 관계를 지금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내 존재를 지금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 외롭죠. 술 한잔 이렇게 뭐 물어보면 아, 저 사람이 좀 외롭구나. 안 외로우면 자기 주변에 관계가 돈독하면 내가 그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보고 술 먹자는 소리도 안 하겠죠. 근데도 저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저는 술 안 먹는 컨셉을 해놨기 때문에. 네. 술이라는 게, 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박사님 외로우세요? 저는 별로 외롭지는 않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죠. 고독은 누구나 하고 저는 되게 고독한 사람입니다. 고독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고독한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위치가 좀 더 올라가거나 또 중요한 직급을 맡게 되면 더 고독해지죠.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고독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식에 대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외로움이라는 거는 일종의 정서잖아요. 네. 예, 뭐 고독도 정서가 포함되지만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말 내한테 포함되는 사람이 없을 때 융합되는 거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계속 회로를 단순화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을 계속 많이 마셔가지고 찌리게 되면 정서가 계속 메말라가요. 정서가 메말라가고 단조로워지면 점점 정서가 메말라간다는 건 쿠션이 죽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분노라든지 어떤 감정에 대한 제어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죠. 술이라는 게 계속 들어와서 정신을 황폐화시키거든요. 이 알코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계속 거기에 쩔어 있으면 내 정서를 다 메마르게 해버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그 상태에서는 뭐냐면 합리적 선택을 못 하죠. 왜?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쿠션이 있어야 이렇게 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쿠션이 없는 상태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엄청나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엄청난 자책을 하거나 아주 쪼그라들게 되어 있지만 힘을 가진 사람일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내 거야. 절대적인 거야. 그 힘을 쓰고자 하는 것은 충동을 느끼고 그걸 발현해버리니까 그게 이번에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술이라는 게 가볍게 한두 잔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술은 가볍게 한두 잔이 힘들거든요. 정확하게 자기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은 뭐냐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상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상학적 접근에서 볼 때 빵점이에요. 장이론적 접근을 봐도 빵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대화적 접근이잖아요. 대화적 접근에서 대화가 됐나요? 참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